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구혜림입니다. 오늘 첫 순서는요, 최신 경제 이슈들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김효빈의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김효빈 아나운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효빈 아나운서 첫 번째 주제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첫 번째 주제로는 한국쌀이 일본 관광객에게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일본 내 쌀값 폭등과 한국산 쌀의 인기가 겹치면서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쌀을 대량으로 구매해 귀국하는 현상이 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쌀 수출 증가라는 뜻밖의 경제적 효과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간식을 싸가는 건 들어봤는데 쌀을 가방 안에 넣어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독특한데 정말 인기가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SNS에서 한 일본 관광객이 한국에서 쌀을 캐리어에 넣어 가져가는 영상이 화제가 됐는데요. 조회수가 무려 12만 회를 넘을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이번엔 쌀을 사서 돌아가는 중이라는 설명과 함께 쌀 구매 후기까지 올리고 있어 일본 현지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 내 쌀값이 1년 사이에 2배로 치솟았고 이에 따라 품질 좋고 가격이 합리적인 한국 쌀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한국의 쌀 수출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남 하동에서는 일본 쌀 수출을 기념하는 행사까지 열렸는데요. 하동에서는 쌀 200톤을 연말까지 일본에 추가 수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미 올해에만 총 7곳에서 경남 쌀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고 지난해와 비교하면 일본으로의 쌀 수출량이 급증했습니다. 네, 이렇게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본 현지에서도 직접 구매가 가능해진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일본 현지의 한인 마트에서도 한국산 쌀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반 쌀부터 즉석밥, 삼각김밥 같은 가공품까지 다양한 형태로 인기를 끌고 있고요. 가격 경쟁력과 맛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현지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우리 농가도 재고 부담을 덜면서 안정적으로 쌀 가격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소식이 우리 농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쌀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까지 일본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끌 수 있도록 홍보와 품질 관리에 힘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두 번째 주제 어떤 내용일까요? 네, 두 번째 주제로는 바로 식음료 업계를 휩쓴 메론맛 열풍입니다. 요즘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보면 다양한 식음료 신제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수박이나 망고를 넘어 메론맛이 대세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대세가 계속해서 바뀌는데 멜론맛이 대세라고 하니까요. 그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여름 과일 중에서도 멜론의 특유의 달콤한 맛과 향이 디저트류와 매우 잘 어울린다는 평가 때문인데요. 또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은은한 향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연령층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새로운 맛을 선호하고 경험 소비를 중시하는 Z세대 취향과 맞아떨어지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는 어떤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는 농심에서 출시한 메론킥이 있는데요. 출시 일주일 만에 무려 144봉이 팔리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외에도 오리온에서는 촉촉한 멜론칩과 젤리 코코멜론 알맹이를 그리고 서울우유에서는 서울우유 멜론 맛을 선보였고요. 아이스크림 업계에서도 빙그레가 캔디바 메론 소다 맛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네, 바나나킥만 있는 줄 알았는데 멜론킥까지 언제 나왔네요. 이 음료 쪽에서도 이 멜론맛 제품 굉장히 인기라고요? 네, 맞습니다. 음료 업계에서는 공차코리아가 멜론 밀크티라는 멜론 3종을 새롭게 선보였고요. 베스킨라빈스는 여름 한정판 메뉴인 더 듬뿍 칸탈로그 멜론 빙수를 출시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자와 음료, 빙수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멜론맛 신제품이 줄줄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멜론 열풍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트렌드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네, 전문가들은 식품업계가 앞으로도 Z세대의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다양한 과일 맛을 지속해서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와 연계 마케팅을 통해 이런 트렌드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서 각 업체들이 분주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흥미로운 신제품 소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소식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마지막 주제로는 돌아온 오프라인 쇼핑, 체험형 매장의 인기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이 침체를 겪었는데요. 이제 다시 소비자들이 직접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매장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쇼핑 대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부턴가는 방문을 해서 옷을 사기보다는 인터넷으로 사진이나 후기들을 보고 구매해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갑자기 오프라인 쪽으로 다시 매장의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니까 그 이유가 따로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큰 이유로는 소비자들이 단순한 구매 행위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과 재미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SNS를 통해 자신만의 경험을 공유하는 문화가 발달해 있는데요.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기업들이 제품을 직접 만지고 써볼 수 있는 체험 중심의 오프라인 매장을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체험형 매장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하니까 다양한 기획들도 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체험형 매장들 인기를 끌고 있나요? 네, 대표적인 예로는 삼성전자의 삼성 익스피리언스 스토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최신 스마트 기기를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VR 기기나 로봇 청소기 같은 신제품을 직접 사용해 볼 수 있고요. 최근에는 무인 매장 체험존까지 마련해서 스마트 쇼핑 기술까지 체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뷰티 브랜드 아모레퍼시픽은 단순히 화장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아닌 피부 진단과 맞춤형 화장품을 제조하는 아모레 성수 플래그십을 운영하면서 개인화 체험을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도 이 물건을 구매하려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요. 여기 가서 이 브랜드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과 신제품에 대해서도 소개를 받는 그런 장소들, 이 플래그십 스토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유통업계에서도 이 체험형 매장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의 경우 아트 앤 사이언스라는 콘셉트를 도입해서 디지털 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체험형 공간을 마련했고요. 이마트는 더 타운몰이라는 형태로 쇼핑과 함께 놀이시설, 문화 공간을 결합한 복합 쇼핑몰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오프라인 매장 방문객 수가 늘어나고 매출 또한 상승하면서 유통업계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네, 이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러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경험과 또 재미를 찾으면서 활발하게 오프라인 매장으로 방문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모습이 지속이 될지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전문가들은 오프라인 매장이 단순한 상품 구매 공간을 넘어서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라이프스타일 공간으로 진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결합한 옴니 채널의 전략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쇼핑 공간 어떻게 바뀔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 가지 소식들 함께 알아보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효빈의 경제톡톡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완도군의 행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참 궁리를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이거는 비례 산업을 우리가 추진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전복과 해저류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를 특화한 또 해양 바이오 산업에도 또 관심을 갖고 육성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해조류와 전복을 특화하는 해양 바이오 산업을 추진하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혜연입니다. 요즘 남도의 끝자락에 있는 완도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친환경 양식장이라고 이 미항공 우주국 나사가 완도를 지목을 했죠. 또 국내 처음으로 해양치유센터가 문을 열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국립 난대림수목원이 개소되면 이 해양치유뿐만 아니라 산림치유도 가능해집니다. 또 고속도로 개통도 눈앞에 두고 있어서요. 말 그대로 남도의 보석이 원석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것을 추진해온 신우철 완도 군수님 모시고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이제 2025년은 그야말로 완도의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네. 먼저 좀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요즘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인구 소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역은 더 그런 것 같고요. 뭐 수많은 예산 여러 가지 해법들이 동원되고는 있지만 그 효과가 좀 미미하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가운데 우리 완도군의 행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우리나라 농어촌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곳이 무려 98개소나 된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 완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완도도 이제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서 이럴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참 궁리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거는 비례 산업을 우리가 추진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닥친 걸 가지고 이걸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미래 산업을 우리가 추진하자. 그래서 미래 산업으로 지금 깨끗한 해양 기후와 해풍과 바닷물과 갯벌과 해조류를 이용을 하는 우리 완도가 가장 우수한 이런 자원을 지니고 있는 이것을 이용하는 해양 치유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갖고 나가자. 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게 2015년부터 추진해서 벌써 정말 그러네요. 예. 10년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긍지를 갖고 우리 완도가 최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해서 지금에 와서 이제 해양 치유 산업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최초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것이 해양치유센터잖아요. 여기가 문을 열면서 정말 많은 관광객분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1년 동안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1년 동안에 무려 6만 명 이상이 다녀갔고요. 저희들이 이제 오시는 분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하는데 90% 이상이 매우 만족해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신 분들이 다시 찾아오느냐 안 찾아오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96% 정도가 여기는 다시 와야 되겠다. 재방문 의사를 나타내고 있어서 우리나라를 참 선도해가는 선도 지자체로서의 참 중요성이 있는데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잘 추진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요즘 맛집도 재방문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네. 그렇죠. 네, 정말 대단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완도하면 역시 김과 전복 이런 해조류를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전복과 해조류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를 특화한 또 해양 바이오 산업에도 또 관심을 갖고 육성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역시 해양 바이오 산업 또한 미래 산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양 바이오 산업이 왜 미래 산업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냐. 특히 우리 완도 같은 경우는 해조류가 전국의 절반 이상, 그리고 전복의 약 7, 80%를 우리 완도에서 생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완도는 해조류와 전복을 특화하는 해양 바이오 산업을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그동안 이제 바이오 연구 단지와 더불어서 생산 기반 시설, 유해성 평가 센터,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것을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데도 노력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연구 성과도 나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해조류와 전복이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즉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가 나와서 네. 이게 세계적인 의학학술지인 마린 드럭스에 이제 개정이 됐죠. 네. 그렇게 되니까 해조류와 전복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새로운 감염병이 창궐된다 할 때도 역시 해조류와 전복은 예방 차원에서 면역력을 높여가는 차원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네. 그리고 또 이 해조류를 소재로 해서 화장품을 만들었는데요. 상당히 인기가 있고 예. 또 우리 치유센터 내에서 쓰는 화장품도 완도산 해조를 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화장품들 네.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앞으로 바이오 산업 육성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을 비롯한 프랑스, 독일 이런 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이오 산업인데요. 다 소재를 해조류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장품 만들어내고 고급 종이 만들어내고 친환경 플라스틱을 만들어내거든요. 이와 같이 친환경 플라스틱을 만들어낸다고 할 때 그 수요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이 해조를 이용해서 바이오 산업이 활성화된다고 할 때 네. 이거는 그 해조류의 대량 소비 시대를 예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어촌의 새로운 소득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K 잡는 게 참 많잖아요. 예. K김도 있다시피. 예. 순간 든 생각이요. 이 완도가 K 해양 바이오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이제 더 명성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듯이 완도하면 이제는 해양 치유 산업, 해양 치유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요, 이 산림 치유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또 알고 있거든요. 그 중심에 아까 잠시 또 얘기도 해주셨지만 국립난대 수목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생소하긴 해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난대림 면적의 예. 35%나 되는 면적이 우리 완도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완도의 그 수목원을 국립난대 수목원으로 국비 약 1,500억이 들어서 지금 조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나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떤 것이 그러면 앞으로 들어설 거게 될 거냐. 이 모노레일이 3.1km 구간에 밑에서부터 정상까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노레일이 설치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정상에서는 이제 전망대가 있고 대용 온실과 더불어서 네. 아주 특징적인 게 하나 있죠. 거기 저수지가 있는데 물 위에 떠 있는 정원, 플로팅 가든을 이제 조성을 하게 될 예. 겁니다. 이렇게 될 때 해양 치유와 더불어서 산림 치유 장소는 명소가 될 것으로 아주 크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듣기만 해도 또 가보고 싶다. 저도 완도를 한 두 차례 정도 네. 가봤는데 예. 빨리 또 가보고 싶다. 네, 이런 빨리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 완도가 이 국토의 최남단에 있다 보니까 교통이 좀 불편하다는 생각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접근성이 개선돼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개선이 됩니까?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우리 완도가 정말 이런 천혜적인 자원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동안에 늘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바로 접근성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중에 1단계가 강진 성전까지인데 이게 벌써 한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2단계도 이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가 이제 완공이 되면은 1시간 이내에 이제 완도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도 완도까지 3시간 이내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이제 완도에서 고운간 해양 관광도로가 연결되게 되면 부산에서 거제, 거제에서 남해, 남해에서 해저터널을 통해서 여수, 여수에서 고흥, 고흥에서 완도로 연결될 때 이제 부산에서도 완도까지 해안 관광도로를 통해서 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완도가 이제 여러 가지 해양 치유와 더불어서 해양 바이오, 그 다음에 국립난대 수목원이 있고, 또한 국립해양수산 박물관이 지금 건립 중에 있고, 이러한 아주 풍부한 또 관광 자원을 지니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접근성이 개선되니까 1000만 이상의 관광 시대를 예. 이제 열어가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방금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이렇게 한 3시간 이내로 서울에서 갈 수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1000만 시대뿐이 아니라 2000만 시대, 3000만 시대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감히 네.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또 나눠보고 싶은 게 올해 국제 슬로우시티 연맹 총회가 완도에서 또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네. 이게 어떤 행사고 완도에서 개최하는 것이 어떤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완도의 청산이 예. 하늘도 푸르고 산도 푸르고 바다도 푸르다고 해서 푸를 청산 그러거든요. 근데 이곳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슬로우시티로 지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슬로우시티 중에서도 가장 최근 강박과 더불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네. 이렇게 해서 최고의 상인 오렌지 달팽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면은 이 슬로우시티로 지정된 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303개 도시가 됩니다. 이 도시가 모두가 다 국제 슬로우시티 연맹의 시장 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죠. 이런 경쟁 속에서 우리 완도가 이제 선정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 303개 도시가 참가로 하는 시장 총회가 우리 완도에서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네, 네.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 완도를 알리는 것도 있지만 그쵸.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세계 303개 도시에 해양치유와 더불어서 해양바이오, 국립란대 수목원, 그리고 전 해양치유소로 조성된 곳,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 아주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완도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개인적으로도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네. 이번에 이 개최가 어떻게 보면 월드컵이나 올림픽 개최만큼이나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습니다. 또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떠세요? 완도 정말 대단하죠. 이번 기회에 완도를 방문해 보시는 것도 정말 뜻깊고 즐거운 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강력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군수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흐름을 짚어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노무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무 아나운서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두 개의 소식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건설사 주가가 급등하면서 코스피의 상승률까지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부동산과 관련된 주식 소식이군요. 네, 아직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바닥을 찍었다는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시장에선 건설주 주가가 여전히 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건설주 주가에 이렇게 탄력이 붙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 각국이 다시 원전을 짓겠다고 밝히면서 원전 르네상스, 원전의 봄이다 이런 발언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현지 시각 기준 23일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오는 2025년까지 4배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지난 수십 년간 국내 건설사를 포함을 해서 원전 건설 관련 회사들이 자기들의 노하우를 축적을 해오면서 원전 시장이 커지는 데 따른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예측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이 되는데요.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전부 주택 공급에 대한 확대를 내건 점도 이 상승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을 활성화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보니까 또 집을 지으면 적자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건설 회사의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 하반기 들어서는 그래도 좀 회복될 조짐이 보인다고요? 네, 맞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촉발된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실 건설사들의 매출 원가율이 거의 100%에 육박했었습니다. 지난해 현대건설의 원가율은 역시 100%가 넘었고요. GS건설과 대우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등도 매출 원가율 90%에 달했습니다.
업계에선 원가율이 못해도 이제 한 85% 정도는 되어야 좀 마진을 남긴다고 진단을 하는데요. 그래서 주로 2021년에서 2022년에 착공한 현장의 원가율이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전쟁으로 재료비와 인건비 등이 예상할 수 없는 수준만큼 올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장들이 올해 들어서 속속들이 완공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원가율 또한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건설은 지난해 73%였던 고원가율 주택 현장 매출 비중이 올해 53%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은 올해 상반기까지 원가율이 높은 분량으로 분류된 22,000세대가 준공 예정이고요. 그 효과는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건설사별로 주가에 대한 상승폭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네, 그건 회사별로 이제 주가가 상승한 이유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앞서 주가가 오른 배경을 크게 세 가지 짚어봤습니다. 근데 회사에 따라서 이 세 가지가 모두 해당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건설사 중에서는 올해 들어 주가가 2배 넘게 오른 현대건설의 수익률이 가장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원전 건설 경이 풍부하고 기존 주택사업의 강점과 원가율의 안정화 등 세 가지 호재가 모두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 나왔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특히 원전 건설 경험에 있어 앞서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원가율이 가장 높았던 회사였던 만큼 그 충격에 따른 회복 탄력성 역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DNLC도 소형 원전 신사업을 추진하는 점에 더해 원가율 하락에서 오는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GS건설은 다른 회사와는 비교했을 때 주가의 상승폭이 조금 덜한 경향을 보였는데요. 주택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존재하긴 하지만 공사 미수금 등 충당금에 대한 비용이 올해까지는 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주택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라 이제는 자체 산업의 강점이 부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체 산업은 건설사가 토지 확보부터 시행, 시공 그리고 분양까지를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의 경기가 좋을 때 보다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택 경기가 되살아나면 훨씬 그 수익이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주가 전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권업계에서는 긍정론 또 신중론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리네요. 네,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고 보는 긍정론 입장에서는요, 이 건설사의 주가 수준이 여전히 싸다, 이러한 주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건설업의 12개월 선행 PBR은 0.5배로 이 코스피 지수보다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참고로 코스피 지수의 PBR이 0.82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원가율이 떨어지고 2에서 3%에 불과한 이익률이 높아지는 국면이 한 2027년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점도 주가 상승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이후 실제 주택 경기가 나아질 거라고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변수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주택 공급을 어떻게 늘릴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고요. 시장의 우려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착공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1분기 수도권의 착공 물량은 17,706호로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3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제 주택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는 추세에 진입을 해야 착공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업계는 예상을 하는데요. 여전히 금리는 높은 편이고 부동산 PF 역시 아직 정상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살펴보자면 이 건설주에 대한 행보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소식은 바로 대형 평수 선호 형상에 대한 소식입니다. 사실 서울에서는 이런 대형 평수에 대한 선호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원래 84 타입이라 그래서 국민 평수로 불리는 그런 평수도 있었고 최근엔 또 1, 2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작은 평수를 선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왜 대형 평수 선호하는 현상이 점차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기본적인 이유는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2인 가구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더 큰 집에 살고 싶다는 수요는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소득 수준이 늘어나면서 대형 평수 주택을 찾는 수요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외에도 세종과 울산 등 지방에서도 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종의 경우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된 점이 이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울산은 인근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수요가 시장에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4월 내 세종 내 전용 135제곱미터 초과평형 집값은 전월 대비 2.06% 상승했고 울산은 같은 기간 0.62% 상승했습니다. 서진영 광운대 부동산 법무학과 교수는 대형 평수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지만 새로 공급되는 물량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대형 평수를 이주하는 수요에 더해 똘똘한 한 채 이런 열풍이 세종 집값 상승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중대형 수요가 계속 존재함에도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2022년부터 올해 입주 예정분까지 서울 아파트 전용 면적별 입주 물량을 집계한 결과를 보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오직 전체의 9.6%에 불과했습니다. 박원각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 이에 대해 코멘트를 남겨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작은 면적을 선호하는 1, 2인 가구의 비중이 커져서 중대형 수로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따른 공급폭 감소가 수요 감소폭보다 커서 결국엔 가격이 오르게 되는 인구 역설에 해당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청약시장에서는 소형 평수의 경쟁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긴 했습니다. 부동산 R11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분양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30.2대 1로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 아파트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소형 평수 노리시는 분들께는 지금이 좀 적절한 매수 타이밍 같고요. 대형 평수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이 상승하는 장이니까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내용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건설주들의 전반적인 상승 그리고 대형 평수 선호 현상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투자 전략에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무 아나운서와 함께한 마켓 트렌드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전시, 하프를 알아가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디로 떠나볼까요? 오늘 박하인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눈이 호강하는 아름다운 곳을 안내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디로 떠나볼까요? 오늘 이번에 이제 꽃축제를 오랜만에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지금 이맘때쯤에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들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 곳이죠. 2025 자라섬 꽃 페스타입니다. 이 축제는 소통과 화합, 자연과 사람, 꽃으로 연결하다를 주제로 진행되면서 5월 24일 토요일에 개막해서 6월 15일까지 총 23일 동안 펼쳐집니다. 장소는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자라섬이고요. 시간대도 거의 하루 종일 이 축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 안에 입장하셔서 밤 9시까지 구경하실 수 있고요. 이 자라섬 꽃 페스타는 매년 봄 5월에서 6월, 가을 9월에서 10월에 개최가 되는데요. 3년 연속 경기도 대표 관광축제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봄에는 양귀비, 청유채, 유채, 하늘바라기 등이 식재되어 정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꽃도 많이 있는데요. 이 자라섬 같은 경우에는 이 캠핑 같은 것도 간다고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라섬에서 큰 꽃축제가 열린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이 기간도 들어보니까 23일 정도 돼서 굉장히 넉넉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알록달록한 꽃들이 정말 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메인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 봄꽃 정원들이죠. 테마별로 꾸며져 있어서 정말 아름답다고 합니다. 가평전투 참전국을 기리는 우정의 정원도 있고요. 가평군 캐릭터 가평이와 송송이를 활용한 무지개 정원, 그리고 수국과 양귀비로 구성한 다양한 테마 정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곳곳에 다양한 포토존들이 마련돼 있고요. 물론 이런 꽃 구경 말고도 다른 즐길거리도 많습니다. 귀가 즐거운 다채로운 공연이랑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평 지역의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지역 농산물 판매장도 운영이 된다고 해요. 전국 단위 대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려서 제철 농산물과 잣, 참나물 등의 임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 무려 100여 종을 보고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예쁜 꽃 구경도 하면서 이렇게 맛있는 농산물도 사오면 일석이조겠죠? 네, 구매까지 할 수 있다니까 정말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연도 있다고 했는데 어떤 공연을 볼 수가 있는 걸까요? 네, 공연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수아진의 버스킹 여행이 있습니다. 축제 기간 중 매일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라나루 선착장 앞에서 진행되고요. 또 축제 기간 중 주말에 12시와 3시에 진행되는 버스킹 밴드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주로 버스킹 공연이라고 하니까 힐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아까 이어서 말씀해 주셨던 체험 프로그램도 같이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해설사와 함께하는 자라섬 힐링 도보 투어가 있고요. 매주 토요일에는 풍선 아트도 체험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 교복이나 한복 등 의상 대여도 가능하고 화관과 애견핀도 대여해준다고 해요. 또 다문화 프리마켓이라고 다문화 음식을 만들고 부채를 만드는 등의 체험 부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 꽃구경에 공연에 또 체험, 먹거리까지 정말 없는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가족이나 친구나 연인들과도 함께 방문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자라섬이 이 북한강 변 옆에 있어가지고 탁 트인 풍경이랑 함께 꼭 구경하기 정말 좋을 것 같고요. 5월 24일에 이제 개막을 시작으로 화려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 개막식에서 약 7,600여 명의 방문객들이 발걸음을 해줬다고 해요.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이미 방문해서 이 아름다운 봄꽃 향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네, 또 자라섬 하면 또 가평에 있는 사실 모두들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 방문하실 때 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철이나 버스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나 궁금한데 어떤가요? 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가평역이랑 가평터미널에서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가평역 기준에서는 도보로 약 15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주차장은 무료입니다. 메인 주차장이 만차일 경우에는 인근에 운영되고 있는 임시 주차장을 이용하면 되고요. 축제 기간 중에는 임시 주차장에서 행사장까지 셔틀버스 운행을 해서 편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점이 이번 축제는 교통 편의와 관광 연계 혜택을 지난해보다 확대했다고 해요. 자라섬 입구에서 축제장이 위치한 남도까지는 약 1.8km인데요. 여기를 걸어가면 대략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 이동 수단으로 자라섬 입구부터 남도 입구 구간에 전기차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는 가평 레일바이크가 있는 장소에서 전기차를 타고 남도 초입에서 내릴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운임도 무료고 운행 간격은 30분 간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라섬과 남이섬 간 선박도 운행할 뿐만 아니라 북한강 천년백기를 따라 자라섬부터 가평 마리나를 잇는 관광 유람선도 운항됩니다. 또 꽃 페스타 크루즈 운항도 있는데요. 이 크루즈는 자라섬과 남이섬을 보는 코스로 자라나루 선착장에서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운항 시간은 오후 3시 15분부터 3시 55분까지 총 40분이 소요된다고 하고 요금은 성인 15,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교통편까지 정말 편리하게 확대됐다라는 사실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 자라섬 입장할 때 따로 입장료도 있는 걸까요? 네, 만 5세 이하는 무료이고요. 그리고 관광객은 7,000원의 입장료가 발생하는데 현장에서 5,000원을 이 가평 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처 가평 먹거리나 맛집들까지 즐기시고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입장료가 2,000원이라고 하니까요. 정말 가성비 있게 즐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행사 기간 중에 딱 하루 특별한 행사를 하는 날이 있다고요. 네, 그게 6월 7일인데요. 이 6월 7일에는 특별 행사로 활짝펫 반려동물 동반축제가 중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꽃밭에서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펫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고요. 펫 전용 간식 및 물품 판매 부스도 있고 이외에 다양한 이벤트들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반려인을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축제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규모가 정말 큰데요. 약 11제곱미터 이 대지에
무려 8만 제곱미터의 꽃밭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행사장 안내도에 이렇게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원하는 곳들 쏙쏙 구경하고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자라섬 꽃 페스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직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휴일이나 이 평일 휴가 같은 걸 이용해서 가족과 함께, 친구, 지인과 함께 나들이 떠나보시면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화인 아나운서가 소개해주신 자라섬 꽃 페스타 덕분에 정말 벌써부터 꽃향기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박하인 아나운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박하인 아나운서의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한 주 동안 기술과 경제를 가장 뜨겁게 달군 뉴스를 빠르게 정리해드리는 테크노믹스 시간입니다.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최근에 열린 박람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대만 타이버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 박람회 컴퓨텍스 2025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올해의 키워드는 AI 인프라였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챕터, 이번 주 가장 주목을 받은 기술 뉴스인데요. AI 인프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주목을 받은 걸까요? 네, 올해 컴퓨텍스에서 가장 뜨거운 주인공은 엔비디아였습니다. 젠승화 CEO는요, 블랙웰 AI 칩 기반의 슈퍼컴퓨터 공장 설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중동, 동아시아, 북미, 유럽 전역에서 AI 팩토리 건설 파트너십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젠승황은요, 기조연설에서 AI는 이제 인프라이며 이는 전기나 인터넷처럼 필수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AI 데이터 센터를 AI 팩토리라고 재정의하면서 이러한 인프라가 전 세계 산업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요, 정말 AI의 시대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실감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요, 엔비디아는요, GB200, 블랙웰, 울트라 칩셋과 이를 기반으로 한 GB200, NVL72 시스템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블랙웰 울트라는 복잡한 AI 추론 작업을 위해 설계된 차세대 GPU고요. 향상된 트랜스포머 엔진과 FP4 정밀도 지원을 통해서 성능과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요, GB200 NVL72 시스템은요, 36개의 그레이스 GPU와 그리고 72개의 블랙웰 GPU를 하나의 렉으로 통합한 구조인데요. 1.4 엑사플롭스의 AI 성능과 30TB의 고속 메모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빠른 대규모의 언어 모델 추론 성능과 25배 향상된 에너지 효율성을 지닌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템 컴퓨텍스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히 기술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이 바꾸는 경제 파트인데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이런 질문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커지게 될까? 이 부분이 좀 의문일 것 같은데요. 네, 이 박람회를 보시면요, 그러한 흐름이 잘 보이는데요. 이 흐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AI 인프라 구축이 새로운 투자처이자 그리고 산업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 행사에서 대만 정부와 그리고 민간 기업이 함께 설계한 500메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 설계안이 공개됐습니다. 이는 단순히 서버 몇 대를 넣는 개념이 아니고요. 고성능 반도체, 초고속 통신망, 그리고 전력 및 냉각 시스템, 클라우드 운영 플랫폼까지 총체적인 디지털 산업 생태계가 연동되는 구조입니다. 즉, AI 하나를 돌리기 위해선 하드웨어, 그리고 전력, 네트워크, 사람까지 모든 기반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말 그대로 기술보다는 하나의 인프라가 핵심 자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 참여한 기업들마다 이런 생태계를 겨냥해서 각각 다른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요, 각 기업들마다 전략이 있었는데요. 네, 먼저 이런 전략은요, 단순 기술을 공개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시장을 지배할 것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네, 엔비디아는요, AI 칩을 넘어서 공장 전체를 설계하는 기업이라는 정체성을 강화했고요. 그리고 인텔은요, 가우디 3 AI 칩을 앞세워서 AI 연산 시장 재진입을 노리고 있고요. 동시에 자체 파운드리 생태계 확장을 통해서 TSMC와 그리고 삼성과의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AI 생태계를 얼마나 설계하고 또 통합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핵심 경쟁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자리가 컴퓨텍스 2025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 이야기 나눴는데 한번 용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헷갈릴 수 있는 개념들 차근차근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용어들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소 되게 어려웠는데요. 그런 엄청 어려운 용어들이 있었지만 오늘 기억할 하나의 키워드는요, 바로 AI 팩토리입니다. 그럼 이 뜻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AI 팩토리는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단순히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저장하고 고성능 연산 칩으로 학습시키고 최종적으로 결과를 서비스로 제공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은데요. 이게 기술 하나를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이 학습시키고 돌릴 수 있는 기반, 누가 더 잘 만드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눈 이야기들 이번에는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좀 축약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또 이번 박람회에 대해서 한 줄로 요약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한 줄로 요약을 해드리면요. 이번 컴퓨텍스 2025는요. 단순한 기술 전시회를 넘어서 글로벌 기업들이 자신만의 AI 생태계를 어떻게 설계하고 그리고 주도할지 선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하나의 칩이 아니라 그 칩이 돌아가는 환경 전체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술이 점차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다라는 것이 몸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 개 기업이 어떤 성과를 내느냐 이 부분보다는요, 누가 더 큰 생태계를 만들어냈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매주 바뀌는 기술의 산업축 저희 테크노믹스에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나연 아나운서의 테크노믹스였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톡톡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5월도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5월 잘 마무리하셨을까요? 6월에도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면서 행복한 달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